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정민용 변호사는 구속을 면했지만 윗선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가 다시 동력을 얻게 됐는데요. 한편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12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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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이 두 사람에 대한 영장 발부가 됐고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상당한 수사의 그 진척에 대한 의미를 법원에서 인정을 했다. 범죄의 소명 부분과 관련해서 배임죄가 충분히 소명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많았지만 그 배임 행위의 구체적인 행위가 특정이 되고 또 어느 정도 금액을 축소함으로 인해서 법원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소명하기에 필요한 범죄 사실을 검찰에서 제시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사실 정민용 변호사는 그럼 왜 기각이 됐느냐 이런 부분에 염려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을 그 당시 신입사원으로 이제 들어왔을 뿐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만약에 주범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가담자는 아니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변호를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부정처사 후 수뢰죄가 적용되어 있는데 금액이 35억 원입니다. 35억 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하지만 대장동 관련 사건에서 뭐 1,000억대의 수익을 배분받는다거나 수백억 대의 어떤 뇌물이 약속된 거에 비하면 액수도 적었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라든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라고 평가를 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같고요. 하지만 혐의가 구체화될수록 또 법정에서 이제 진실 공방을 통해서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법정 구속도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향후 신변 부분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쟁점이었던 이 배임 혐의가 소명이 된 만큼 수사의 다음 단계도 궁금해지거든요. 이 수사가 이제 윗선을 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윗선 수사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고 배임을 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라든가 여기에 관여된 수많은 공무원들, 관계자들이 있을 것인데 일부 사람들만에 의해서 이렇게 공모 지침서라든가 사업 협약서라든가 주주 협약서가 정리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기 때문에 관련자들 모두 조사 대상이 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배임의 구체적인 고의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윗선 수사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것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지사는 이제 수사를 받을 것이냐, 수사를 한다면 소환 조사 형식이냐, 서면 수사를 받을 것이냐, 또는 참고인 신분이냐, 신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인데 그 윗선의 개입 정황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검찰은 신변 확보를 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나아가서는 이 관련해서 50억 클럽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각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에 대해서는 이번에 영장 청구 과정에서 좀 배제가 됐고 보안 수사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하지만 뭐 6명이다, 7명이다 말은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50억을 건네주기로 했었는지에 대한 이 뇌물 사건, 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실체 규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업을 하려다 보면 허가권자랑 관련된 업체나 이런 데 로비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당사자들의 녹취록을 들어봤을 때 뭐 80몇 억이 사라졌는데 너가 책임져라. 뭐 이런 취지의 녹음 내용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금 추적 과정에서 나오는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지출된 것이 확인되지 않은 그 소명이 안 되는 금액들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이제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 법원이 설명한 부분에 그 신입사원이었다라는 그런 워딩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신입사원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단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제 과거로부터 여기에 이제 일했던 사람이 아니라 들어온 지, 그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관리하는 팀장의 재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차나 경력이나 또 이 관계자들의 어떤 직급을 봤을 때는 그만큼 더 조금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가담자보다는 소극적으로 어떤 지침에 따르거나 실무자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정민용 변호사가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구속영장 기각된 게 혐의가 없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대장동 팀과 성남시의 연결고리로 여겨졌었단 말이죠. 근데 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성남시나 이 대장동 팀에 대한 연결고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그 사이에서 좀 수사에 정말 좀 중요한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좀 난항을 겪게 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보실 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서는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고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평가했을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 정 변호사 말고 정영학 회계사는 아예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영학 회계사가 이 사건을 가지고 있는 위치는 물증을 다수 제공을 하고 녹취록이나 녹음 파일, 자술서, 사진 같은 것들을 제출하면서 실체 진실에 가깝게 수사 협조를 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구속영장이나 이런 것들을 청구해서 좀 회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정민영 변호사가 또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실질적으로 개입해서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을지언정 수사 협조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한다거나 합리적인 변호를 통해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기각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특히 사실은 김만배 씨라든가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배임행위 이외에도 횡령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횡령죄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이 뭐 4억 4천, 5억 그리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35억이라는 금액이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횡령죄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더 유효한 변수를 작용한 상황이어서 이 부정처사 후 수뢰죄를 적용받는 이 정민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방어권 행사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장이 기각된 정 씨나 뭐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구속 수사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일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관건은 수사 협조에 어느 정도 상당히 협조적인 부분을 보이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했다. 그러니까 주범이 정영학 회계사라고 지금 책임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만약에 수사가 더 진척이 됐는데 그 회계사가 훨씬 더 주범격으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한다면 사실 구속 수사가 가능하고 구속 수사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네.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었어요. 김웅 국민의힘 의원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지만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이제 결정적인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말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수사를 받는 공인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뭔가 수사를 평가하는 지에서 들어갔더니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는 없더라 이 정도 표현인데요. 사실 국민들에게 더 송구한 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굉장히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수사를 했던 검사 신분이고 더군다나 이제 검찰이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이렇게 선거를 개입한다거나 고발 사주를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 부분 의심이 드는 증거들이 이제 많이 현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정말 내가 무고하면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는 거는 마치 검찰이 증거를 제대로 수집 못해서 내가 무혐의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공인의 책임감과 사명감에는 조금 배치되는 진술이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민들이 조금 공분할 수 있는 것이 이 결정적인 증거. 사실은 이 김웅 의원이라든가 손준성 검사라든가 그 당시 사용했던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휴대폰을 바꿨다 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런 경위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지금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하는 연후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본인의 책임을 만연히 회피하고 검찰 수사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어 보이고요. 오히려 국민들에게 실체 진실을 좀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태도로 보이는 것은 뭔가 조금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날 조사에서 대부분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녹취록과 관련해서 악마의 편집인 것 같다 이런 언급도 내놨고요.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됐던 저희라는 이 표현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이게 제보를 하신 분에게 제가 받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저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이런 말도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 변호가 전혀 납득이 안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네.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 검사도 김웅 의원께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초에 전달받은 사람이 두 분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라고 이제 분명히 표현했는데 정확하게 그 저희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객관적인 증거로서 데이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송 검사가 김웅 의원께 전달하고 김웅 의원이 조모 씨에게 이제 전달한 거는 객관적인 데이터인데 최초의 사람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합리적인 어떤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 워낙에 중대한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송 검사는 내가 받은 걸 반송했을 뿐이다라고 하지만 적어도 받은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물증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만연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약간 납득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변명을 해야지 국민들도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악마의 편집이라고 이제 주장하시는데 결국 이 사건은 녹음과 녹취록이 모두 다 세상에 공개될 수밖에 없고 형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드러났을 때는 이게 편집이 됐는지 조작이 됐는지 굉장히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인으로서는 편집됐다 악마의 편집이라기보다는 전체 풀텍스트를 받아보시고 이것이 어떤 경위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진술을 하고 대화를 하셨는지를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검찰이 증거도 없이 나를 좀 악의적으로 이제 수사를 한다. 이런 주장보다는 네. 국민들이 마치 들었을 때는 전직 검찰 출신의 의원이 그리고 현직 검사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어떤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이 될 만한 대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공인의 책임감을 더 강조해야 되시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소환 조사 자체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는지를 저희가 밖에서 모르기 때문에 송 변호사님께서는 김웅 의원의 이런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같은 부분을 좀 문제 삼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공수처의 손익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뭘 얻었고 뭘 잃었다고 보십니까? 공수처는 김웅 의원이 이렇게 전면 부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할 것을 예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가 단서라든가 특히 훼손하기 어려운 증거, 객관적인 물증을 찾는 데 주력을 했을 것이고요. 그게 얼마나 확보됐는지 모르겠으나 이 객관적인 물증을 하나하나 제시를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진술 조사를 했을 것이고 예상컨대 대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한 이야기를 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객관적인 제3자인 판사가 봤을 때 혐의가 입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손준성 검사랑 같이 일했던 그 하급 직원들이 이제 실명 판결문을 검색한 기록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핵심 손준성 검사 그리고 김웅 의원의 연이틀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 양측이 모두 일관되게 의혹을 부인을 하고 있는 만큼 추후에 이제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서 대질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혹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송 검사, 김웅 의원은 사실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로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는 이익을 공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두 사람의 대제 조사는 사실상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조 씨, 그 제보자 조 씨와 뭐 김웅 의원이라든가 예. 송 검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제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이고 특히 만약에 고발장을 직접 작성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시켰다면 그 조직 내부에서 또는 어떤 지시를 받을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작성했을 개연성이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